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환대와 예우는 촉진했습니다. 이는 남북 정상의 신뢰를 증진하고 향후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하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합니다. 다만 예우와 환대라는 형식을 넘어 오늘 진행될 정상의 회담이 비핵화 문제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들뜨거나 감성에 치우치기보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본 목적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실제적인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실질 조치를 도출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7일 남북 정상회담 전날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된 긴급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두 정상이 만나는 순간만 봐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지만 국제관계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종전선언 등 어떠한 대응 조치도 바랄 수 없을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한 가지, 어제 여야 3당 대표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의 명단이 불발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밝혀져야겠지만 정당 대표가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의전에 대한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좀 슬픈 소식입니다. 대구 서구 구의원 출마자 박상민 동지, 그리고 오산시장 출마자 이춘성 동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제와 어제 대구와 오산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고인들의 사망이 선거 패배와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만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벌어진 비보에 우리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안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오늘은 교육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내외의 관심이 정상회담에 쏠려 있지만 그래도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그간 밝혀온 3가지 원칙은 정책 변화에 대한 의지, 도덕성, 책임성 등입니다. 이에 걸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직 의원 출신 후보자에 대한 소위 의원 불패 또한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버린다는 마음으로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후보자의 출신에 대한 고려 없이 충분히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주로 정상회담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어제 남북 정상들이 보여준 대로는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핵화 성과가 있으면 우리가 큰 박수를 쳐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비핵화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타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축구 경기를 봐도 골을 못 넣어도 최선을 다했을 때는 박수를 쳐줍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생중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젯밤 11시까지 음주 투혼을 불사르는 모습을 보고 우리 측 대표단이 북한을 설득하려고 정말 헌신의 노력을 다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폭탄주가 있었다고 12시를 넘겼을 거예요. 그리고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측의 정정이 불안한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뭐 이번에 비핵화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또 우리 계속 노력을 또 해야 되는 숙제로 남는 것이고 누가 하더라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야당이더라도 기대도 하고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결과가 안 좋더라도 크게 타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상회담 기간에는 대통령은 비난하지 말자고 했는데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비난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윤영찬 홍보수석은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제 북측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 북측에서 꼭 모시라고 했다. 그렇게 한국 측에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비슷한 시각에 윤영찬 홍보수석은 북에서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은 삼성을 둘러싼 또 모종의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밝히지 못할 게 있는 거 아니야, 뭘 숨기고 있느냐, 남북한에 또 뭘 어쨌든 끝까지 못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 문제에 대해서 불신을 자초한 겁니다, 청와대가. 그래서 지금 야당과도 진솔한 소통을 하지 않는데 국민들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좀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정당 대표로 간 새 대표께서 북측의 노동춘 상임위원회 부의장이죠. 우리 국회 부의장이 나왔는데 약속을 펑크낸 것은 굉장히 큰 결례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도와주려고 간 거 아닙니까? 화끈하게 들러리 서주겠다고 간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 옆에 실무자들도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이고 어쨌든 오히려 펑크를 낸 것이고 대통령 도와주러 간 분들이 대통령 바로 옆에서 발목을 잡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될 수가 없고요. 만약 북측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숙청 대상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이해찬 당대표를 유정 대표를 포함한 3당 대표께서 한국 내에 오시기 전에 북측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결자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국회 회담도 추진돼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동포들에게 아주 안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이런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태경 최고가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하는 사이에는 대통령을 까지 말자, 또 정부도 좀 저기 하자 해가지고. 정부는 까지. 정부는 안 되나요? 네, 오늘 그 시스템, 정부 시스템 보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국유재산 관리 모든 재정 업무를 하는 시스템이 디브레인이고 또 이 시스템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정보 시스템에는 우리 국회 보좌진들이 대부분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철 의원실에서 10일 동안 비인가 정보를 내려받았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자료들, 내려받은 자료들은 대통령 비서실뿐만 아니고 국무총리, 대법원, 법무부 등 30개 기관들의 정보입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비롯해서 각종 국가기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감지한 기재부에서 심의원실의 해킹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원실은 해킹한 거 아니다. 메뉴에 보여서 눌렀더니 들어가더라. 지금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정보를 이제 받은 정보에 대해서 기재부는 반환을 해라 하는데 심의원실에는 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뭔가 비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게 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거를 오픈을 할 건지 고민 중이다라고 했고 이렇게 응하지 않자 이제 기재부는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심의원실이 우연히 비인가 정보를 접촉하게 됐는지 해킹을 했는지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정부 재정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재정정보원은 시스템을 철저하게 보완하고 정보 보안을 강화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원 측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부처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특활비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데가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우리 국가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심의원실이 취득한 정보가 비인가 정보라면 청와대 비서실이나 사용부처가 직접 부적절하게 집행한 예산 내역을 국민들께 밝히십시오. 국가 예산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국민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민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조금은 많아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같은 무주택자라고 해도 일정 자산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남의 길에 불과합니다. 19평의 작은 평수 아파트는 아예 전세도 매매도 없는 상황입니다. 25평을 넘어가면 서울에서 분양가는 7, 8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래가 분양가는 부동산 가격이 이미 너무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무주택자가 최대 40%의 대출을 받아도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계약을 한다고 해도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청년은 몇 안 됩니다. 일찌감치 내 집 마련의 꿈은 접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봉쇄된 보통의 청년들과 보통의 셀러리맨들이 많은 반면에 금수저들은 부의 대물림으로 새로운 부동산 시장과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금수저 무주택자에겐 지금이 바로 황금의 기회입니다. 부의 대물림에 의해서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분노를 넘어서 심각한 좌절을 느끼게 합니다. 부동산 문제,
공정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는 연소자 고가 아파트 매입이나 주식 거래까지 합법적인 세무조사 등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조물주의 건물주, 대출 규제 위에 금수저를 확대 생산하는 부동산 정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8월 10일 고용부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을 위한 시급 계산 시간수 산정 시 소정 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하겠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했습니다. 이 시행령 입법 예고 기한 마감이 19일에 앞서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의 경제단체는 이 시행령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 경제인 단체와 입장을 같이 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시행령 개정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한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개정안을 통해서 이 판결에 반대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또한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주휴 수당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 시간수에 포함할 수 있느냐 여부는 사회 통념적으로 보았을 때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단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면서 이러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건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